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준입니다. 아무래도 좀 우울하고 이렇게 답답한 정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즐겼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오키나와 얘기입니다. 제목 보시게 되면 오키나와 단테의 지옥이었다. 자, 미안합니다. 방송이 다시 시작돼 가지고요. 여기를 못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더 기다릴 수 없고 그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오키나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인데 우리하고 매우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매우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관계 있는가라는 얘기고, 특별히 이제 오키나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마지막으로 항복이라는 걸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키나와 그러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지도에서 이제 잠깐 제가 오키나와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실제 일본에서 오키나와가 위치하는 위치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군이 지난번에 이오지마를 먼저 이렇게 공격했죠. 그렇게 공격했다가 그 다음에는 오키나와를 또 공격하게 되는가, 그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우선 이쪽 여기가 이오지마입니다. 이쪽 여기가요. 상당히 멀죠. 일본 본토가 여기에 있고요. 이 지도를 이렇게 보는 것 더 작게 해서 볼게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죠. 일본 본토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대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오지마 섬은 아주 적은 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키나와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는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크고요. 어쨌든 그런 섬인데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오키나와고요. 그러면은 왜 미군은 여기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는가 하면은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쪽 이렇게 미국이 이제 비행기가 날아왔다면은 요 지역을 먼저 장악하겠다 했죠. 장악하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본을 공격하고 들어가기 쉽거든요. 딱 여기에서 자리 잡으려 하는 거죠. 여기는 비행장이 3개나 있고요. 상당히 큰 섬이니까 중요한 거는 비행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비행장이죠. 그 다음에 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구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오키나와는 전통적으로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고요. 독립된 나라입니다. 류쿠국이라는 독립된 나라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일본 명치 주신 이후에 이제 일본에 속해져 버리죠. 일본에서도 상당히 멉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500km쯤 됩니다. 상당히 먼 지역이긴 한데 어떻든 오히려 타이페이가 더 가깝죠. 대만이 더 가깝긴 한데 이 시대에는 타이페이도 대만도 일본이 이미 다 장악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쪽 대만뿐만 아니라 베트남 이쪽을 할 것 없이 쭉 이쪽을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여기를 잘라 놓으려고 하는 거죠. 중간을 딱 들어가서 여기를 잘라버릴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올라오는 해군 병력들을 반토막 내버리는 거죠. 반토막 내버리고 자주자주 사용하는 전쟁 기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심을 잘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인천 상륙작전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중심을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중심을 잘라버리듯이 이런 작전을 잘 쓰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본을 당시에는 요 나라 요렇게만 일본을 보는 게 아니고 일본이 이렇게 쭉 이쪽 남중국에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버려야 이 군대의 이동이 안 되고 반틈 정도 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오키나와를 이제 점령하죠. 우선 오키나와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이 오키나와 전투에 들어갔던 분인데 원래 처음에 일본에 들어갈 때는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갈 때에는 보국대라는 명목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보국대로 끌려 들어갔다가 일본이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워낙 이제 전쟁에서 계속 지고 하다 보니까 병력들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에서 끌고 간 보국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군인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에 투입돼 가지고 오키나와에서 샀었거든요. 어떻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죠. 어릴 때 늘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오키나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나마 이제 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오시긴 했는데 한국으로 나오시긴 했는데요. 그런 관계가 되는 섬인데다가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홍어장수 문순덕이라는, 제가 전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조선시대에 홍어장수 문순덕이라는 사람이 표류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우리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문순덕이라는 사람이 표류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우리 조선에서 간, 사실은 노무자로 끌고 가던, 처음에는요 끌고 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나중에 병사들이 모자라니까 군인으로 갖다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현지에 있는 어린애들조차도 군인으로 데리고 가는 게 일본인들 그거거든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밖에 안 보이죠. 이 포로로 잡힌 소년병입니다. 포로로 잡힌 소년병을 미군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애들 저거 보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어린애를 군복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전투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총알바지죠. 총알바지처럼 사용되는 게 이럴 정도로 병력이 모자랐어요. 이렇게 병력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당시에 그 오키나와에서는 한 40만 명이 오키나와 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40만 명이 주민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주민들 가운데에 그 전쟁을 임박해 가지고 두 가지 작전을 합니다. 하나는 주민을 소개시키는 작전을 하고 한 10만 명 정도를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만 명은 이 자리에 남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다 전투에 투입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이때에 군인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투에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계됐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일본 내에서 좀 생각 있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장성급인지 이런 사람들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는 항복해야 된다,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일본인들 가운데서는 감히 항복이라는 거를 말도 못 낼 판이었는데, 요 앞에 그 이오지마 섬에서 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키나와에서 이제 지게 되거든요. 오키나와에서 지면서 일본이 완전히 손들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키나와에서 완전히 져버리면서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폭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하고 일본 천황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출발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보면서 이 전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가봐야 될 거는 조선시대의 문순덕 얘기입니다. 문순덕이라는 사람은 조선 1800 아마 2년에 표류를 당합니다. 홍어장수였는데 이 홍어장수로서 그 전라도의 홍어사로 흑산도를 갑니다. 흑산도를 갔다가 흑산도 근처에서 태사도라는 쪽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조난을 당하면서 큰 풍랑을 남겨서 열흘 넘게 그냥 표류 해가지고 어떤 땅에 도착합니다. 땅에 도착해 보니까 전혀 말도 통하지도 않는 희한한 나라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도착된 지역이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문순덕 이름 들어보았습니다 하시네요. 예. 제가 전에 한번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든 문순덕, 홍어장수 문순덕인데요. 왜 이분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본인의 의사는 아니지만은 처음으로 이 표류기를 써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께 세상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갖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요하고, 또 제가 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문순덕 이분이 여기에서
조난 당하기 시작합니다. 쭉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가 오키나와거든요.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키나와의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건 무역업으로 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중국이나 이쪽 필리핀이나 이쪽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역업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표류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환대를 해주고 잘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쯤 올 때쯤 돼서 이제 저쪽 광둥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조선과 이쪽 류크, 그러니까 당시에는 루크라 그랬고요. 이 오키나와 나라하고는 아무런 국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는요, 또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또다시 풍랑을 만납니다. 또다시 풍랑을 만나가지고 참 험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여기에서 원래는 까만 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또다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쪽 남쪽으로 또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지역이 마닐라를 갑니다. 마닐라 류성이라 하는데요. 요즘은 로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또 표류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표류해갔다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도 이 사람이 역시 이제 장사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잘 사람들하고 전혀 모르는 말인데도 말 그거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면서 마침내 중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선전시로 이제 유손에서 선전으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은요. 도망치게 되는 건데 영감 여기 여관비라든지 이런 돈들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도망치게 되거든요. 이 선전에 가서 다시 선전에서 돌아가지고 북경으로 옵니다. 북경으로 와서 북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서울로 돌아오고 당시에는 한양이죠. 한양으로 돌아와서 한양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먼 거리를 다녔습니까? 지금 이게 전체 지도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거를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행패는 안 되고 당시에 정약전이라는 분이 여기에 유배대에서 있었습니다. 유배대에서 들었는데 이 홍어장수 얘기를 들은 정약전이 홍어장수를 불러다가 긴 기간 동안 얘기를 상세히 해봐라.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적어 놓습니다. 이 적어 놓은 글이 언제 발견되는가 하면은 1979년입니다. 전혀 그런 것도 있는 걸 몰랐는데 1979년에 화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 후손인 이 양반이 정약전에 했던 이 선원책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순천대 교수인 사람이 이 민속 선물 연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이때에 나온 책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죠. 어떻습니까? 참.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책이 발견되어지고 하면서 1979년에 이제 이 책이 그 세상에 알려졌다 했죠. 표해 시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해. 그러니까 표류당하는, 바다에서 표류당하는 시, 처음과 말, 끝. 이 얘기입니다. 표해 시말이라는 이 책이 이제 1979년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걸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이 문순덕 이 양반은 나중에 한 번은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표류가 됐는데 벌써 몇 년째 제주도에 붙들려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니까 제주도에 조정해서 제주도에서 표류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찾아가 봅니다. 문순덕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가는 거죠. 가서 자기도 이제 표류당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봤더니만은 바로 이 필리핀 사람, 여성에서 온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성 말을 알아듣고 여성 말을 해주게 되니까 거기에 잡혀있던 세 사람이 울음바다가 나고 난리가 났다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공로로 문순덕 이 사람은 종이품이라는 가선대부라는 품계를 이제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명예직이긴 한데 그렇게 명예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정약전으로부터 서나는 책을 후손들이 잘 보관했다가 1979년에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지거든요. 이때에 이 책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하는 오키나와 나라에서 있었던 얘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했던 말들을 적어 놓은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최소한 말은 이렇게 처음에는 손짓 발짓 하다가 최소한 말을 이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 말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오키나와는 일본 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말도 아니고 자기 나라 말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독립된 오키나와국 류쿠국이라 했죠. 류쿠국으로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일본이 명치수신 이후에 일본으로 바꿔버리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일본화 시켜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쓰던 말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에서 그 같은 자료를 주게 되니까 그 말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죠. 엄청 중요한 자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이 류쿠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왜 다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일본 땅도 아닙니다. 여기는요, 일본 땅도 아니고 류쿠국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는데 명치 유신 이후로 이제 일본에 속해지게 되면서 일본의 속국처럼 그렇게 되면서 강제적으로 일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하고는 많이 다르답니다. 인종이 아예 다르고, 아까도 말한 말은 아예 다른 말을 썼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일찌감치 이 오키나와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체가. 미군이 이제 이오지마를 점령해 왔으면은 이쪽 오키나와를 들어올 거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찌감치 여기다가 이제 그 병력을, 최정예 부대를, 뭐 구사단인가 뭐 그런 사단, 명가하면 이 구사단에는 150mm 포가 있었답니다. 당시에. 그럴 정도 최정예 부대를 여기다 갖다 놓고, 또 그다음에 오키나와 현지인들을 모아가지고 군인을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현지인 사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위험하게 되면 여기서 뺏기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만주나 중국에 나가 있던 일본 군대를 이제 본국으로 소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주 이쪽도 중국 이런 쪽으로 있던 군대를 소환시켜 가지고 여기에 또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도 최대한 여기에서 다 긁어 가지고 이제 일본 본토를 지켜야 되니까 군인들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진지를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전투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미군은 이 오키나와를 점령해야 이제 일본 본토를 점령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이 자리가 이제 영광 군수라든지 또 본격에서 여의치 못하면 언제든지 여기를 되돌아와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자리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우 다른 어떤 뭐랄까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을 뿐더러 미군이 여기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가장 큰 전투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기는 미군도 이 오키나와를 잡지 못하면 일본을 본격적으로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모든 총공세를 여기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세계대전 중에 최대의 전쟁이 이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일본은 이미 일찌감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진지를 잘 구축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제대로 된 병력이든지 제대로 된 어떤 그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하니까 자기네들 생각은 현지에 있는 걸 가지고 장기전으로 숨어가지고 전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처럼 그렇게 숨어서 전투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쪽 지역에 특히 오키나와 남쪽은 동굴이든지
천연 요새처럼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새를 1선, 2선, 3선 이런 식으로 요새화, 전부 다 요새화 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을 거기 다 배치시키고 땅굴을 이용해서 서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거를 장시간 동안 준비를 해 놓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마침내 미군이 이제 상륙합니다. 미군이 상륙할 때는 중서부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륙을 하거든요. 계속 지금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 좀 하고요. 오늘 어수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수선하네요. 계속 질문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질문들을 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이고, 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오키나와 섬이 길쭉하게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길쭉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부 쪽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남부 쪽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의 군인들 자그마치 17만 명 정도가 군사들만 17만 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본은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오키나와 여기에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대 17만 이런 것하고 미군이 더 우세하지만은 더 실제 우세한 거는요. 미군은 어마어마한 물자를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갖다 붙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갖다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 워낙 일본이 그거를 대비해서 천연 동굴도 이용하고 그런 요새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당시 이제 B-52가 있었거든요. B-52를 가지고 보통 B-52는 한번 폭탄을 싣게 되면은 거의 한 7톤 정도, 6.5톤, 7톤 이렇게까지 실을 수 있답니다. 폭탄을요. 그런데 비해서 다른 함재기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작은 비행기들이잖아요. 거기에는 폭탄을 싣더라도 500g 이렇게밖에 못 싣는 거예요. B-52 폭격기는 그런 식으로 비교도 안 되게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인데다가 또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 비행기들은 대부분 또 많이 파괴돼서 그렇게 많지도 못했을 뿐더러 일단 B-52가 높이 나는 데 비해서 일본 비행기들은 높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섬에 가서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딱 맞춰가지고 폭격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섬 자체를 그냥 전부 다 포탄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52만 하더라도 300대가 준비돼 가지고요. 300대의 B-52가 끊임없이 가가지고 이제 포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군인들은 B-52가 와서 폭격하기 시작하면 가만 엎드렸다가 땅굴 속에 엎드렸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어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이제 미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해안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이오지마도 그랬죠. 이오지마 섬에도 처음에 미군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오지마 섬이 갖고 있는 천연 요새를 이용해서 일본 군인들이 하는 전략이 그거였거든요. 완전히 상륙되고 난 뒤에 미군들이 다 올라오고 난 뒤에 이제 가파른 바위를 오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방식을 씁니다. 물자라든지 모든 면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 지휘부에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땅굴 작전으로 그러니까 참호전처럼 그렇게 전투를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까 왜 지옥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지옥인가 하면은요. 그렇게 갖다 붙고 난 뒤에 미군이 들어가서 이제 육군이 들어가 가지고 공격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요새에 숨어 있던 이 일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나름대로의 이쪽에서도 설 수 있는 방법은 다 써가면서 이제 서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있는 군인뿐만 아니고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철저하게 저항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미리 오키나와 시민들을 이제 그렇게 다 훈련시켜 놓은 거죠.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영광이라는 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훈련시켜 놔놓고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상자가 나오는 숫자가 사실 나중에 끝나고 봤을 때에는 거의 미군은 한 13,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면은 일본군은 10만 명이 넘게 죽거든요.
그런데 일본군은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면은 여기에 시민이 죽었는 경우는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이 뭐 기록이 남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단테의 지옥이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지옥, 단테의 신곡이라는 일종의 이것도 조금 우리가 나중에 고전을 하게 될 때에 동양고전이 끝나고 나면 서양고전하고 서양고전에서 쭉 하다가 단테의 신곡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신곡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신곡은 원래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디비나라는 건 거룩한이라는 뜻이고요. 코메디아라는 건 희극이라는 뜻입니다. 희극인데 이 앞에 디비나가 붙었죠. 그러니까 거룩한 희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번역할 때 아마 일본이 제일 먼저 번역했을 겁니다. 번역할 때에 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곡이라고 번역됐는데 실제 원래 원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희곡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이 1308년에 써집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1308년에 써지는데 쓴 사람이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졌는데 이게 왜 굉장히 유명한가 하면은요.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있고요. 100개의 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100개의 시로 이렇게 시어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글일 뿐만 아니고 처음으로 이 신곡을 통해 가지고 문학적인 게 여기서 움터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1308년에 이제 그렇게 쓰여진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아까도 말씀 시로 쓰여져 있다 했죠. 시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말 번역을 할 수는 없었는데 특히 캐톨릭 신부님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몇 번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읽기는요. 상당히 어려운데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인생길의 한 중앙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서움으로 적섰던 그 골짜기가 끝나는 어느 언덕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이미 별의 빗줄기에 휘감긴 산 꼭대기를 보았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올바로 걷도록 이끄는 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단테 신곡의 한 지옥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옥, 연옥, 천국 이런 식으로 나눠져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0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지옥, 연옥, 천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옥 부분에 처음 들어가는 이 시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미술 작품이 나오고요. 신곡을 주제로 한 특히 중세의 많은 그림들은 이 신곡에서 글을 읽고 신곡에서 쓰여진 글을 떠올려 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중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들이 이 신곡을 주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이럴 정도로 신곡이 우리 인류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고전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곡에서 나오는 게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지옥의 묘사가 워낙 끔찍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옥의 묘사들 가운데 그림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흔히 지옥을 얘기할 때 그냥 지옥이다.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더 많이 인용되는 게 단테 신곡의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키나와, 사실은 오키나와 전투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갖다 붙인 겁니다. 오늘 제목을요. 오키나와 큰마하고 단테의 지옥이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게 1945년 4월 1일 날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이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한 게 4월 1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한 2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몇만 명이 죽었나요? 군인들만 한 11만 5천 명 정도가 죽습니다. 군인들만. 그런데 민간인 죽은 거는 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모르겠고
당시에 한 30만 명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했죠. 한 30만 명 정도가 살았으니까 한마디로 지옥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옥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사실은 일본은 이 전투에서 지면서 항복할 준비를 이제 항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미국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한 전투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오지마도 그렇고 이쪽 여기에서도 전투를 해보면서 너무너무 미군이 많은 손해를 입는 거예요. 병력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폭탄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기기는 다 이기는데 그 이기는 가운데 상처 많은 이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생각할 때에 이제 일본을 우리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놔야지 일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아주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본토를 갖다 폭탄을 갖다 붓는데 큰 도시들은 몽땅 다 불태워버리는 작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소위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소위탄이 뭔가 하면은요, 기존의 폭탄은 터지면서 파편에 의해 가지고 뭘 벌어진다면은 이 소위탄은 뭔가 하면은 불탄입니다. 한마디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면서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부분을 목조 건물로 짓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태우기가 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죠. 그렇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워낙 잔인하게 그동안에 전투를 해왔고, 그래서 일본을 다시는 못 일어서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일본 본토를 육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일본 본토를 육군이 이제 들어가서, 항상 전쟁은 마지막에 육군이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해야 거기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군을 항상 어떤 전투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육군이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하게 되면서 최종 항복 서명을 받아내는 게 이제 육군이 하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생각이 이겁니다. 본토를 들어갔을 때 또 우리 미군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볼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원자폭탄이죠.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는, 어느 정도로 극비리가 했는가 하면은 루즈벨트가 이제 1945년 이때에 이제 사망하게 되거든요. 자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죽고 난 뒤에 트루먼이, 이제 당시에 부대통령의 트루먼이 처음으로 압니다. 그런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안다고요. 부대통령조차도 모를 정도로 암암리에 준비한 게 바로 이 원자폭탄이었거든요. 이 원자폭탄을 이렇게 극비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히틀러 나름대로의 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보니까 이걸 제일 탐냈던 게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은 생각은 베를린보다도 더 탐냈던 게 이 히틀러가 만들고 있는 원자폭탄 기술을 빼오는 거를, 그걸 제일 우선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이 제일 먼저 베를린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연구실에 있는 모든 걸 뜯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구원들은 고스란히 못 쓰다가 전부 다 모스크바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만들도록 하죠. 그럴 정도로 이 원자폭탄은 당시에 뭐 영국 또 뭐 선진국들 나서가지고 뭐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뭐랄까, 누가 승패를 가져가느냐에 따른 승패인데, 미국은 그걸 해놔놓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워낙 이제 끔찍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결정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더 이상 우리 육군을 여기에 침투시키느니 그럼 원자폭탄을 이용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군데 이제 터뜨리죠. 그렇게 터뜨리면서 완전히 이제 일본이 손들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 결정적으로 그 결심을 굳힌 게 또 이 오키나와 전투. 이 전투에서 미군들이 그렇게 많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그 결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됐다는 얘기가 첫 얘기였습니다. 12, 13세 어린이까지 총 들고 전장에 내보냈다 하는데, 예, 맞아요. 전장에 내보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이때에 가장 큰 일본이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가미카제를 동원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 자체 내로도 이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2판 4판이죠.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처음에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했죠.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폭탄을 앞에 싣고 그 폭탄을 가지고 항공기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썼는데, 항공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미 많이 잃어버렸고. 그러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요, 배를 이용해서 잠수하면 만들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걸 군수 물자가 폭격당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이 덩어리에다 폭탄을 짊어지고,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근처에 가서 미 군함이 있는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그 배에 군함에 있는 사람 폭탄이죠. 군함에 있는 폭탄에 부딪혀서 지도 죽고 폭탄이 터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인간 폭탄으로 사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예. 자살폭탄이죠. 일종의 자살폭탄인데, 이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제 입안을 해서 내놨는데,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미 군대 가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병력을 구할 거냐? 어느 부대를 투입시킬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런 작전을 해놨는데 투입시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뭔가 하면은, 고등학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좀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지역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작전을 입안한 아마 당시에 장군은 아니고 영관급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있던 그 고향에 가서 그 고향에서 먼저 아이들 모아놔 놓고 그걸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얘기 뭔가, 첫 번째, 천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에 큰 미끼를 던집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농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을 돈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딱 지원하는 그 순간에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남겨놓은 일기 가운데 그런 일기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 한 몸 우리 집안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그 편지를 남겨놔 놓고 군에 입대에 들어간 사람이든지,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고등학생께 아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잠수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는 것만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가는 것만 훈련시켜가지고 그 덩어리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이제 그 근처까지는 배를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비인간적이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걔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제 이런 게 무섭죠. 그런 게 이제 바로 이때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잔인한 그걸 쓰지 않았죠. 예.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부분에, 저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당황이 돼가지고요. 여러분께서도 아이고,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테고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마침내 그 중편 소설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늘 단편 소설 중심으로 했거든요. 단편에서 이제 첫 번째 중편 소설에 들어가는데, 중편 소설을 첫 번째 하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아마 이 소설은 들어봤을 거예요. 노인과 바다. 정말 많이 인용되는 그런 소설인데, 사실 이 소설로 인해 가지고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무기여 자리 거라든지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작품들 쓰기는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노인과 바다, 이 작품을 1952년에 발표하거든요. 1952년에 발표하는데 그 앞부분에는요, 10년 동안 거의 글을 안 썼습니다. 10년 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아, 그러면 해밍웨이가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대박을 친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였고, 이걸로 통해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해밍웨이는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국은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이 이 노인과 바다에 있죠. 그럴 정도로 뭐랄까, 그러면 왜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썼나, 이제 이 얘기만 좀 할게요.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게 그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희망을 주는 소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희망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꼭 많이 와주십시오. 꼭 많이 오셔서 이 소설이 한 달 동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소설이거든요. 중편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이 해밍웨이 소설을 해나갈 테니까 토요일 날 잊지 마시고 오시고,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